예, 북한과 러시아 정상 간 회담이 이번 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르면 내일 평양을 출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어떤 요구를 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네, 한편 청와대가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있고 이를 전달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학부 겸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북러 정상회담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장소, 회담 장소는 안 나왔어요. 일단 블라디보스토크는 맞아 보입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단 23일, 이르면 내일, 아니면 늦더라도 24일은 출발을 해야지 이제 24, 25일 양일간의 정상회담을 할 거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확한 날짜 또 장소가 공개 안 된 이유는 뭐 경호 의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뭐 북한이 보여온 여태까지 외교안보상의 뭐 의전이나 보안을 본다면 뭐 새로운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번에 이제 그 북러 정상회담을 한다. 4월 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했기 때문에 공식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본 그 통신들에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정보를 보는데요. 거기에 많은 그 정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원들이 들어온 정보를 이렇게 종합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는 그 정확성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보를 본다면 끝까지 그렇게 공식화하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러시아 쪽에서 이제 운을 띄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정보가 좀 빨리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이렇게 러시아를 방문하는 이유가 뭘까? 이걸 짚어봐야 네.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네,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 대북 제재가 좀 풀릴 거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지 안 되지 않았습니까? 또 거기 와중에 조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석탄 수출이라든가 또는 석유 제품에 대한 수입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북 제재가 계속 좀 압박이 심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 제재에 대해서 좀 해제를 해보려고 하는 또는 완화시켜보거나 아니면 러시아의 도움 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를 통해서 대미 접촉의 새로운 돌파구도 좀 마련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러시아에 다녀왔거든요. 맞습니다. 뭐 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러시아도 이 문제를 좀 중재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좀 기회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 좀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과의 관계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 의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중국과 또 관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5월 정도 되면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가지 않겠느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금년에 간다고 그랬으니까 가긴 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적어도 중국과의 협상을 하기 전에 그 러시아와 협상을 먼저 하면서 나름대로 대중국 그 영향력을 또 협상력을 좀 높여가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러시아에게 또 자기 나름대로의 체면도 세워줌으로 인해서 북한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포석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 제재에 있어서 북한이 러시아 측에 제안을 한다면 과연 러시아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뭐 쉽게 받아들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유엔 그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 가장 그 핵심이 되고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북한 노동자 이제 그 러시아에서 이제 그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 비자의 체류 연장을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아시는 것처럼 3만 명 수준에서 유엔 제재 때문에 1만 명 수준으로 줄었고 그 1만 명도 올해 말이면 다시 이제 북한으로 소환이 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외화 그 공급 줄이 굉장히 말라가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좀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텐데 이제 그 러시아 쪽에서도 뭐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만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이걸 공식적으로 내놓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제 유엔 제재가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미국뿐 아니라 저희가 뭐 잘 그 미국 남북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집중을 많이 안 하고 있지만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의 그 어떤 대북 제재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강경한 측면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러시아가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공식적으로 연장해 주기 쉽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도와준다고 한다면 뭐 좀 나오고 있는 얘기가 단기 비자 연장, 뭐 1개월 정도 연장을 계속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1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제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할 것인가? 과연 그만큼 해줄 정도로 러시아가 북한에게 영향을 지금 펼치고 싶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보기 때문에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내는 있으나 드러내놓고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핵화 관련해서는 제재 완화 문제, 또 경제 관련해서는 뭐
인도적 경제 지원도 있을 수 있고 네.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북한 근로자의 체류 연장 문제.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1월 달에 중국을 방문했는데 네. 중국에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를 연장을 해줬다. 그러니까 예. 먼저 지금 중국이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건 뭐 대북 저처 제재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까? 상황이 있는 거죠. 지금 2017년에 예. 그 북한이 6차 핵실험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래서 2017년 8월 달에 대북 제재 결의안이 유엔에서 2,371호가 났고 거기에 이제 그 앞으로 신규 비자는 내주지 말라라고 예. 하는 게 들어있었고요. 12월 달에 2,397호가 대북 제재 결의안에 또 결의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2년 안에 24개월 안에 현재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 전부 다 송환을 해라. 이런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년 12월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전에 민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번에 한창 또 조였었습니다. 상당히 연말 연초에 굉장히 조였다가 다시 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국이 시진핑 주석과 지금 북한과 정상회담 하게 되는데 지금 이것마저 끊게 되면 중국으로부터 또는 또 외국으로부터 들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외화가 굉장히 끊기게 됩니다. 중국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알게 네. 모르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끊기게 되면은 북한에 대해서는 더욱더 압박이 되기 때문에 예. 이건 지금 중국이 그렇게 되면은 국제사회와 지금 동조를 안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도와주고 있잖아요. 도와주는 것까지 안 하면 이제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너무 옥죄면 북한에서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영향력을 못 미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사건이 좀 벌어지지 않겠느냐. 예. 뭐 이런 얘기도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건이라면 또 어떤 걸까요? 뭐 그렇게 되면 탈북자들도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고요.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불안 요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연장을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암암리에 좀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건 약간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노동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비자를 내주고 있는데 다른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뭐 유학을 한다든가 이런 단기적으로 뭐 방문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자를 연장해주고 또는 새로운 비자를 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이 조금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이제 러시아 측도 한 달 기간으로 좀 짧게 단기 연장을 해주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한 달 정도로 짧게 연장을 해주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그것도 대북 제재에 저촉이 되는 거죠. 예. 되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저촉이 돼서 분명히 그 단속이 들어가면 걸릴 부분인데 이게 매번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좀 악용하는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일본 언론이요. 그 북한의 국가 경제 발전 계획이 있잖아, 전략. 예. 그거 내년까지 시행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일부 내용을 공개했는데 북한이 이 무역 다각화, 그러니까 중국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특히 그 부분에 러시아에 관련해서 어떤 기술적 지원이랄지 또 투자를 받아야 된다. 이게 상세하게 좀 기록이 돼 있다.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이번 또 회담에서 다뤄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뭐 가능한 얘기죠. 이제 그 정상들이 만나서 이번에 이제 그 전통적인 우호적인 동맹은 아니지만 우방국으로서의 러시아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좀 재확인을 해서 대미 협상력을 좀 높이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보다 이제 그 문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큰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재가 굉장히 옥죄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을 러시아의 도움을 통해서 숨통을 틔워보겠다 이런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각도로 이제 그 뭐 에너지라든지 저희가 노동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와 충분히 협력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이제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러시아 쪽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주지만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질 때 자신의 어떤 자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물론 중국에 비해서 러시아가 어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좀 자율성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여전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러시아도 제재를 또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의 눈치라든지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절충 좀 해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북 제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외교 다각화를 한다는 것이 그리고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 교수님 말씀에 조금 예, 덧붙이자면 말씀하시죠. 그 러시아가 매년 8월 말 9월 초에 동방경제 포럼이라고
전략이라고 그래서요. 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시베리아 지방을 지금 개발하려고 극동 지방 개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몇 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또 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준다면은 그런 동방경제 포럼을 통해서 극동 지방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교류 협력을 증대하고 특히 북한의 노동자들을 그런 쪽으로 유인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사실 첫 외국 정상과의 만남이 러시아 정상과의 만남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런 걸 두고 이제 조금씩 중국 의존도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북한의 움직임이다. 외교 다각화라고 또 지목을 해주셨는데, 네. 언급해 주셨는데 이런 중국 의존도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갖고 있는 위상이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엔의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이지만 중국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입장과 또 러시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입장은 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국가들이 지금 중국이나 인도를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로 표현하면 인도나 중국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좀 한계가 있다. 러시아는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외부로 볼 때는 그냥 러시아라고 하고 있지만 국내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요. 내부적으로도 갈등들도 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외부적으로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아주 긴밀한 전략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에 예.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행보를 보였잖아요. 특히 주목되는 게 군사 행보, 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밝혔던 여러 가지 자력갱생 부분들. 이 자력갱생이라는 용어 자체가 김일성 시대에 있었던 어떤 자주 노선과 비슷한 겁니까? 지금 그 형태를 따라가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맞습니까?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지 않은가 좀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은 이제 북한이 굉장히 중대한 정책적 결정에 있어서 이제 김일성 주석, 정치적 지주라고 쓰는 김일성 주석의 어떤 행보를 따라함으로써 정책 행보를 따라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정책적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재가 굉장히 큰 부분이다. 즉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북한이 힘들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 완화를 위한 조급증을 드러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또 평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한 어떤 행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대북 제재가 좀 스며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제재에 너무 연연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대내적으로 자력갱생의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힘들지만 버텨내자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고요. 대외적으로 이제 행보를 이제 러시아와 접촉하는 것이 그런 부분을 갖다 고려한 것 같아요. 이제 대미 협상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이나 한국이 아닌 다른 쪽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협상력을 좀 키워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중국이 지금 상황이 어떤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해칭을 하거나 이렇게 줄타기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어떤 현실적 상황에서 중국이 도와주는 게 제한되기 때문에 러시아로밖에 문을 돌릴 수 없고 대내적으로 주민들에게 자력갱생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내자 얘기를 했으면 대외적으로도 그러한 행보를 보여줘야지만 리더로서의 어떤 그 체면에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행보를 러시아를 통해서 첫걸음 뗐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한테 단정한 옷차림을 해라라는 지시도 했다라고 하는데 예. 이것도 그럼 자력갱생의 일원인 겁니까? 그래서 자력갱생이라고 보기보다는 내부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북한이 평양 내부에서도 부정부패 색출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할 수 있습니다. 2월에 하노이 회담 때문에 예. 조금 분위기가 좀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최고 주재다가 가는 날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과거에 없었던 대대적인 보도도 하고요. 네. 현장 생중계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돌아왔을 때는 아무 성과도 없이 왔단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좀 논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줄여보자라고 내부 동료를 좀 줄이자라는 생각이고요. 자력갱생은 그런 측면에서 굳이 설명하자면 낭비 좀 하지 말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작년에 많은 우리 국내 전문가들도 평양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의 그림을 보면 글쎄요 지금에 말하는 것처럼 어떤 단정하지 않거나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북한이 이제 최고 지도부에서 이걸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예전에 고난의 인근 이후에 있었던
다시 그때 한번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이걸 강조했다는 시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자력 경상하고 그 시절하고 좀 비교하는 부분이 많던데 그하고 비교도 하지 않. 글쎄요, 뭐 일치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자력갱생을 통해서 이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가짐을 되잡는다고 할까요? 아, 그런 네. 부분에서의 어떤 그 동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그리고 어떤 대북 제재의 그 어떤 표적이라고 할까요? 이 타겟가 이제 일반 그 주민이 아니라 어떤 중상류층의 어떤 권력층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본다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강조해왔던 부파의 전쟁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대북 제재가 심해지면서 어떤 권력층 간의 어떤 그 이탈이라든지 어떤 해이해진 마음가짐, 기강의 이런 부분을 고려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부 그래서 결속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의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예, 북한 외무성 관료들이 최근에 미국 측의 대북 관련 인사들에 대한 좀 강한 비난 발언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폼페이오 장관에 이어서 이번에는 볼턴 보좌관에 대한 좀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이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인물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비판을 하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북미 협상에 있어서 이제 그 북미 대화를 계속 지속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표명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있을 북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 행보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미 협상에 나선 그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최고위층 이제 관료들을 다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선언문이 채택이 실패한 것은 이 사람들의 어떤 잘못이다라는 걸 부각시킴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책임이라든지 결정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러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요. 이를 통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지만 북미 협상이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탑다운 모델의 특성을 고려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건들 수가 없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을 건들게 되면 이것은 협상이 결렬되는 거다. 그러니까 북한 측이 협상을 박차고 나갔다라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재개될 북미 협상을 고려를 해서 이제 책임이 미국 측에 있으니 그것을 변경해 주어야지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잘 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던지는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도 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로 이제 맞장구는 칠 수 있지만 네. 더 강하게 똑같이 그런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지금 사실은 그렇게 외교관에서요. 지금 상대방의 기명을 대면서 비난하고 그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예,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인신 공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외교관에서는 절대적으로 피하는 문제인데 북한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그런 걸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난을 네.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뭐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북한도 미국도 동일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빅딜이 안 됐기 때문에 협상을 깼다라고 하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스몰 딜로 간다든가 좀 뒤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군내적인 입지가 좀 나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렇지만 지금 물밑 협상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단지 이제 지금 내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있지만은 저는 그래서 지금 적어도 5월 말 6월이 되면은 6월 정도 넘었으면은 나름대로 최소한의 얘기들이 양쪽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가을쯤 되면 좀 결실 있는 무엇을 좀 내놓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외무성 라인이 굉장히 부상을 했잖아요. 부상을 했죠. 그럼 그 예. 카운터파트 미국 쪽에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예. 근데 그런 것도 좀 겉으로 지금 볼 때 뭐 국무장관을 저렇게 비건이거나 비난을 뭐 하고 그 있는데. 폼페이오나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 조금 전에도 문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폼페이오 장관을 욕하거나 볼턴 보좌관을 욕하는 것은 협상의 책임을 좀 전가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사실 그런 것이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북한에서는 대미 접촉 라인이 김영철에서 외무성으로 왔다라고 예.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은 외무성 쪽에 접촉 라인을 갖지 않고서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겉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음에 3차 정상회담을 위해서 실무 협상이 공식적으로 열리든가 아니면 예. 물밑에서 열릴 때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얘기하면서 폼페이오 당신도 우리가 날릴 수 있다. 볼턴 당신도 날릴 수 있다. 예. 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냐? 예.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폼페이오라든가 볼턴을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경질을 한다거나 인사 교체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특별한 상황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4월 27일이면 판문점 선언을 한 지 1년이 되는 때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지 이제 일주일이 됐는데도 아직 북한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CNN 방송에서 했었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청와대도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입장 표명이 있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북한이 이제는 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좀 대답을 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뭐 대답을 해주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합의문 선언 채택이 실패를 하고서 빈손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 지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그 수많은 수행단을 이끌고 갔다가 빈손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격이 클 것이고, 그러한 행보를 정당화하는 내부적인 외부적인 일단 조치가 먼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자력갱생 메시지를 던졌고요. 외부적으로는 일단 미국과 한국보다는 러시아, 그리고 다른 데도 외교 다변화 이런 쪽의 어떤 정당성을 찾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진전을 보기 위해서는 남북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돌아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일단 그 하노이 회담 이후에 어떤 일어난 일들을 보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이제 그 빗장성대 풀기 위해서 물꼬를 텄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4.12 어떤 그 시정 연설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 좋고 연말까지 한번 해보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 사이로 어떤 그 김일성 주석의 축하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이제 한 번씩 주고받고 한다고 보면 이제 북한이 호응할 그 단계인데, 네. 이제 그래서 우리 정부가 마련한 것이 뭐 의도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4.27 판문점 1주년 축하 퍼레이드 그 공연이란 말이에요. 행사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좀 받으면 좋고 명분은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겠지만,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고 우리 대통령 참석하시면 정상회담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북한에게는 좀 어려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4.27 어떤 행사에 어떤 축전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 대표단을 그 살단을 보내준다면,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제 하겠다. 그래서 슬그머니 다시 이제 무대로 나오는 그러한 움직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너무 촉박을 하기 때문에 좀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교수님 벌써 1년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정말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했는데 네. 거기서 이번에 이제 1주년마다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네. 북측에서 아무런 지금 아직 우리 그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네.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답을 할지도 궁금한데, 지금 북러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니까 네. 그쪽에 아무래도 북한 쪽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바라는 답변, 저희들도 속이 좀 타잖아요. 해줄 수 있을까요? 이 예. 일주일 사이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통일부가 지금 아직 북측의 행사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협력이 잘 안 된 거죠. 예, 그런데 사실은 북한이 뭐 하고 싶어도 지금 러시아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정상회담이 있고요. 또 네. 중국과 관계도 있고,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인력을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는 여력이 좀 적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그 판문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4.27 정상회담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성과도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볼 수 없는 성과도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북한으로 볼 때는 가시적인 성과가 좀 필요한 거거든요. 당장 뭐 개성공단이 좀 재개된다거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거나 뭐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된다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게 지금 돼 있잖아요. 남북 연락 사무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철도 도로 연결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북한이 선뜻 응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예. 그래서 좀 이번에 그 같이 합동 행사는 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예. 전망합니다. 당시에 주제가 봄이 온다였나요? 또 다시 봄이 왔는데요. 좋은 소식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민정은 국립외교원 교수,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학부 겸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